네, 안녕하세요. 생애자산관리 스쿨의 표윤봉입니다. 여러분의 다양한 자산관리에 대한 사연을 들어보고 고민 해결과 솔루션을 제안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산관리 전문가 박상훈 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사연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살과 6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 전업주부입니다. 남편은 조그만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제 고민은 사업하는 남편이 돈을 집에 잘 안 가져다 주고 집 대출금만 갚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3억 5천만 원 아파트에 자가로 살고 있고 대출은 8,800만 원이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대출 계획대로라면 지금 대출 금액이 1억 2천만 원 정도 남아 있어야 하지만 남편이 채무에 대한 부담감을 너무 느껴 빨리 갚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물론 대출을 갚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저축도 하면서 미래 계획도 세워보고 싶고 아이들을 위해 무엇인가 준비하면서 희망도 가져보고 싶습니다. 요즘에는 생활비 나가는 카드 이외에는 적금을 해보거나 돈을 지어본 일도 거의 없네요. 사소한 일 같지만 요즘에는 그 일 때문에 우울증이 올 것 같습니다.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사업을 하는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살고 계신 분의 사연인데요. 남편이 채무 강박증에 걸려 있어서 힘들다는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사연을 보니 남편분은 채무, 빚에 대한 부담감이 상당하신 것 같고요. 네. 아내분은 그로 인해서 아무 저축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자영업자다 보니까 소득이 일정하지도 않고 그다음에 일단 버는 대로 대출금 상환에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 그래서 다른 저축은 전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일단 그렇게 버는 소득에서 열심히 빚을 갚아왔던 것만 해도 저는 참 대단하다. 열정의 박수를 보내고요. 네. 원래 15년 만기였던 대출이 이렇게 열심히 빚을 갚아오다 보니까 대출 만기가 3년 정도 앞당긴 거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가정의 경우에는 대출이 집값의 한 25% 정도 되는데 보통 내 집 마련해서 이제 대출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규모가 적정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네, 우리 보통 LTV라고 해서 한 60% 정도 이야기하지만 저는 한 30% 이내가 맞다라고 봅니다. 네. 전국에서 주택을 보유한 평균 가구 빚은 1억이라고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가계부채 총 규모로 볼 때 1인당 부채가 2,600만 원 수준인데요. 공교롭게도 4인 가구가 빚내서 4명이 네. 빚내서 집 마련한 것과 비슷한 셈이 됩니다. 자, 그렇게 보면 이 가정의 경우에는 집값에 비해서 대출 비율이 한 25% 정도 되니까 적정 수준 아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대출 이자가 매달 나가는 걸 생각해 보면 아깝기도 하니까 빚을 갚는데 집중하고 있는데 자, 한편은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다른 저축이 함께 필요한 것도 맞습니까? 네, 우리가 빚 갚으려고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최소한 목표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이 가정은 대출 비율이 집값 대비 한 25% 정도니까요. 양호한 수준이고요. 원래 원리금 상환 스케줄대로 이자 22만 원을 포함해서 매달 103만 원씩만 꾸준히 상환해 가면 되겠습니다. 네. 그동안 열심히 갚아온 만큼 대출 만기가 3년이나 앞당겨졌고요. 약 12년 뒤가 되면 또 자녀가 대학 갈 때가 되니까 그때 정도의 상환이 완료가 되면 되겠습니다. 네. 빚만 갚고 미래 준비를 따로 하지 않고 있으니까 아내분이 좀 답답해 하시고 불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을 좀 고려해 봐야 될까요? 네, 그렇게 이제 열심히 빚만 갚다 보면 빚은 다 갚겠죠. 그러면 집만 남게 됩니다. 아이들은 커가는데 아이들 통장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아내 마음인데 작게라도 여유를 만들어서 대학 자금 마련 저축을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통장을 보여주면서 대화도 하시고요. 부모로서의 의지와 계획을, 재정적인 계획을 아이들에게도 보여주면 또 아이들도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또 열심히 본인의 꿈도 상상하겠죠. 재테크로 인해서 수익만 따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가정경제는 이렇게 재무 목표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금리나 수익률을 떠나서 미래지향적인 목표를 세우고 네. 투자를 시작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근데 사연을 보니까 이제 곧 둘째도 학교에 들어갈 나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 가정에서 자녀 교육비 걱정 많이들 하잖아요. 얘기를 들으니까 자녀 한 명을 키워서 4년제 대학까지 보내는데 양육과 교육비가 한 3억 원이 넘는다는 통계가 있던데요. 네, 이런 통계 나왔을 때 미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인 생각만 더 준다라는 반론도 있었는데요. 네. 허점이 있는 게 물가 상승을 고려한 총액이 아니고요. 현 시점에서 연령대별 교육비의 단순 합계를 평균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물가를 고려하면 더 클 수 있다는 거죠. 아, 더 들 수도 있다. 네. 예. 자, 그러면 실제로 자녀들이 대학을 입학할 즈음에는 대학 자금을 좀 얼마나 준비해 놔야 되는 상황인가요? 일단 최근에 보통 보면 한 학기 등록금에 450만 원씩 1년에 2번, 한 달 용돈 25만 원씩만 줘도 연간 1,200만 원 정도가 되겠죠. 네. 4년이면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대학 자금 인상률은 연평균 5%에 육박했지만 다행히 현재는 대학 등록금이 물가 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단순 수치지만 자녀가 5세인 젊은 가정의 경우 미래 대학 자금 인상률을 3% 정도로 잡으면 대학을 들어가는 15년 뒤에는 약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네,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그렇게 또 커져 버리는 네, 겁니까? 대학 자금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저희가 어떤 준비를 좀 해가야 됩니까? 이걸 만들기 위해서?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 겁내지 말고요. 음. 우리가 생각할 건 핵심은 뭐냐면 과연 그 돈은 8천만 원이란 돈은 네. 지금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학 자금 8천만 원은 15년 뒤의 미래 가치입니다. 근데 그 돈은 현재 가치로는 5천만 원이었잖아요. 과연 이 돈은 현재의 나에게 어떤 돈일까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몇 해 전 만났던 가정인데요. 2명인 어린 자녀들의 미래를 위한 저축은 하나도 없었지만 5천만 원짜리 수입 차량을 구입해서 매달 차량 할부금으로 80만 원이 빠져나가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네. 자녀 대학 자금과 외제차 한 대를 맞바꾼 소비라고 제가 말하기엔 좀 과장일 수 있지만 최소한 저는 버는 소득에서 저축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습관이 부족한 현실의 단면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갈 때 최소한 빚을 가지고 시작하지 않도록 대학 자금만큼은 꼭 좀 준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우리 영어 단어 중에 알뜰하게 돈을 모으다, 저축하다는 뜻의 save란 단어가 있잖아요. 네. 이 단어의 다른 뜻 하나는 구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만큼 중년기의 부모 세대에게 어떤 변화가 생겨도 준비된 미래로 아이들의 꿈을 지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들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서 대학 자금, 그러니까 빚 없이 출발할 수 있는 준비를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자, 구체적인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서 관리해야 됩니까? 저는 매달 버는 소득에서 꾸준하게 적립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윳돈이 있다면 비교적 안정적인 정기예금이나 일시납 저축보험에 넣어서 복리로 굴리면 좋겠지만 여윳돈이 있는 사람이 많지 않죠. 네. 5년 이상의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적립식 펀드에 투자하기를 추천을 드리겠고요. 월 25만 원씩 적립식으로 투자를 할 경우에 물가 상승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4%의 수익을 목표로 탄력적으로 관리한다면 15년 뒤 예상되는 준비 자금은 6,127만 원이 됩니다. 네. 대학 자금의 전부는 아니어도 대략 한 70% 넘게 저희가 준비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워낙 저금리 시대라서 적금이나 저축성 보험 등으로는 대학 자금 마련이 쉽지가 않습니다. 모인 돈을 한꺼번에 예치하는 정기 예금과 달리 네. 정기 적금은 매달 붙는 돈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기간을 계산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령 적금 금리가 3%를 하더라도 실질 수익은 절반 정도인 1.5%밖에 안 되는 거죠. 네. 자녀가 3년이나 5년 안에 대학을 들어가는 경우라면 안정성이 우선이니까 적금이나 예금을 들어야 되지만 5년 이상의 기간이 남은 자녀라면 장기적인 물가 상승과 화폐 가치의 하락을 대비해서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만기를 길게 잡고 무조건 장기로 묵히면 수익을 낸다라는 것이 아니라 네. 꾸준하게 적정 수익이 나면 이익금을 판매하고 주식과 채권의 비중을 조정해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면서 수익을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직장인들이라면 소득에 맞춰서 지출 관리를 하는 게 상대적으로 좀 용이한데 자영업자는 소득이 좀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이 남편분도 그런 부분 때문에 대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지고 대출 상환에 좀 집중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은데 자영업자들의 돈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습니까? 일단 가정경제와 사업을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했던 것처럼 사업 소득 자체가 불규칙하다 보니까 네. 가정경제에 얼마를 보태줘야 되는지 가늠하기가 어렵다는 게 문제겠죠. 급여생활자인 직장인들과 반대로 하면 되는데요. 직장인은 소득에서 지출을 빼고 저축을 하죠. 네. 그 반대로 하는 겁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우리 집 지출 총액과 최소한의 저축 금액을 함께 먼저 정해본 다음에 그 금액에 맞게 가정경제 소득을 잡아주는 겁니다. 가정경제 소득을 잡아준다. 예를 한번 좀 들어주시죠. 네, 예를 들어서 자영업자 가정에서 한 달에 생활비가 250만 원 든다. 그리고 최소한의 대출 원금 상환과 저축이 100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350만 원에 맞춰서 가정경제 소득을 잡아주고 정한 날짜마다 우리 집 통장에 입금해 주는 게 좋습니다. 물론 요즘 사업하시는 분 경기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지만 일단 나라 경제, 세계 경제는 불안해도 가정 경제만큼은 탄탄할 수 있도록 가정 경제 지출에 맞춰서 이체시켜주는 습관을 들이고 연습과 훈련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까 마치 이제 직원 한 명을 더 고용해서 그 직원의 월급을 떼때 가정 경제를 위해서 준다, 뭐 이런 개념으로 삼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마 그러면 남편분도 좀 부담감이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